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3, 4일 집에 머물러 주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는 두 팔 간격으로 건강 거리를 유지해 주세요. 식사 전후, 화장실 이용 후, 외출 후 손을 꼼꼼히 씻고 기침 예절을 지켜주세요. 매일 2번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모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함께해 주세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La desnutrición en Guatemala es muy alarmante. La mitad de los niños de menores de 5 años sufren de desnutrición crónica. Más a la población indígena, más extrema pobreza. Y pues se vieron los cambios reflejados, ¿verdad?, en la talla y peso, porque había niños que... Algunas mamás han dado el testimonio de que sus niños ya salen a correr. De que era por lo mismo de la desnutrición, que ya estaba, pues tal vez ya no la tuviera si no fuera por eso. 전국에 계신 ABO 리더님들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늄 조윤아입니다. 네, 글로벌 FCA 오앤킴과 함께하는 아메이 그레이트 온라인 미팅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더욱더 안녕하세요 라는 그 말이 의미가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요즘에 또 시국인 만큼 건강에 대한 염려가 훨씬 더 커졌는데요. 그래서 정말 안녕하신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건강 관리 그리고 영양 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또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대되시죠? 이미 또 포스터로 많은 분들이 보셨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가 항상 탱커와 1번이 뭐죠? 뭐라고요? 네, 운동이죠. 체력 단련. 네, 운동인 만큼 지금 요즘에 핫하게 떠오르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제 의상을 보면 좀 아시겠나요? 제가 지금 뭘 메고 왔죠? 네, 원더슈즈. 네, 지금 원더슈즈 이벤트가 한창 저희가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이미 다들 신청하셨죠. 뭐 신청은 다 마감됐지만 이 원더슈즈는 짧게 소개해드리면 정말 이 말 그대로 정말 원더풀한 우리의 이 신발이 우리가 달림으로써 정말 어떤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그 신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kg, 5kg, 10kg, 그 다음에 21kg 선택해서 내가 달리면 그 달리는 것만큼 우리가 또 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캠페인입니다. 네, 그 캠페인을 또 그냥 달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키로수를 늘리면 1952년도에 이 원더슈즈를 지금 하고 있는 단체 컴패션이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1952km를 우리 함께 달려보자라고 외치신 분이 계셔요. 네, 저희들에게 항상 매일매일 운동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저희들의 스승님 그리고 저희들의 운동 코치 같은 분이십니다.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 김일두 리더님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컴패션
아워 미션. 안녕하십니까? 김일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오늘 아침에 운동하신 분, 오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하실 분, 네, 이럴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웅크리지 마시고 가슴을 활짝 피시고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운동을 했거든요. 1시간 수영하고 15분 정도 우리가 운동을 체력 단련을 하고 왔어요. 우리 전신 스트레칭 운동을.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누트리라이트에 대해서 특히 영양과 누트리라이트에 대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우리 하승민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누트리라이트 강의를 연구하면서 해주시다가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그 교육기관을 만드셔서 하시게 되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귀한 시간 내주신 하승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리치 디버스가 늘 말씀하시는 우리 compassionate capitalism 여기도 보면은 helping people live better life 또 많은 사람을 도와서 더 건강한 삶을 살게 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fe. 우리가 가난하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또 건강하지 않으면 남을 건강하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사업을 30년 이상 하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 우리 MA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또 나눔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MA 비즈니스를 하면서 브랜드 앰버서더가 됐다는 거, 누트리라이트의 브랜드 앰버서, 그거 제일 감사했어요. 파워 5, 아까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건강을 찾을 수도 있다. 평생 현역으로 할 수 있으려면 건강해야 돼요. 항상 샘 램버그 누트리라이트 박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프로덕트 오브 프로덕트, 제품의 홍보 대사가 저를 보면 여러분들을 보시면 정말 저분을 봐서라도 내가 운동을 해야겠구나. 또 우리 누트리라이트를 드셔야겠구나. 영양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오늘 아침에도 항상 우리가 듣듯이 여러분이 우리 엔바이러스 과자에다가 우리 프로틴 드링크 여기에다가 우리 프로틴 누트리 프로틴 스틱을 2개를 넣어서 이 파이버 파우더랑 같이 넣어가지고 이게 맛입니다. 그다음에 또 사이사이에 요거를 마시고 그다음에 우리 더블 X는 기본. 이게 여러분들 우리 몸에 대한 투자는 아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몸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뭐 1억, 10억, 20억, 100억? 100억을 주고도 1000억을 주고도 1조를 주고도 우리 건강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우리 몸을 멋지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영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내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까운 투자가 아니라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셔서 건강의 홍보대사가 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일수록 면역 강화에 대해서 많이 저는 특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틴의 파워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 세계에서 많이 요즘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프로틴은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좋은 프로틴, 이 프로틴을 통해서 또 우리 누트리라이트 더블스 통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건강 홍보 대사가 되시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건강한 자연이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을 돕는 멋진 삶을 사십다. 우리가 A65에 우리 MA 창립 65주년에 파운더스 에메랄드 타이에 되셔가지고 우리 에다에 가는 거, 또 A70 곧 옵니다. 70주년에 라스베가스 가는 거. 우리 정말 함께해서 행복한 삶을 또 우리 새 회계연도에는 더 힘차게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파워로 5! 네, 파워로 5. 네, 항상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해주시는 김일두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강의가 이루어질지 리더님께서 먼저 얘기해 주셨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요즘에 이 시국에 정말 코로나19가 유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건강은 유행일까요?
건강은 유행을 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희가 기본 지식과 그리고 정말 꼭 알아야 되는 우리 몸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정말 우리가 살면서 평생 살면서 꼭 필요한 정보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이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이분의 정말 유튜브를 너무 좋아해요. 예, 유튜브 채널을 또 운영하고 계시고요. 이분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아메이에서 16년 동안 근무를 하셨었대요. 그때 정말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을 관리하시고 또 이런 일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따로 건강기능식품 교육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채널 이름하여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어떻게 해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요. 또 그 부수적인 내용들은 또 거기서 얻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지만 나는 오늘 하 대표님께 정말 궁금한 질문들이 많다. 기회가 있습니다. 강의를 하시는 동안 저희 라이브 방송 그 댓글창에 올려주시면요, 제가 뽑아서 이 강의가 끝난 후에 저와 같이 토크쇼로 또 질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너무 빨리 만나 뵙고 싶죠. 제가 그냥 모실 수 없어서 또 저의 트레이드마크의 삼행시로 또 모시도록 할 텐데요. 하승민 대표님이세요. 네, 같이 오늘 띄워주시겠어요? 네, 하루하루 우리 몸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승리한 면역력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민감한 요즘 우리에게 정말 꿀팁이 되어줄 이야기. 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양관리의 중요성과 뉴트리라이트 하승민 대표님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또 그 문제점들을 많이 주위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침체된 그런 기분도 있으실 텐데, 또 이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감도 때문에 걱정도 되시고, 겨울철에는 특히 이제 면역 때문에 이제 많은 걱정들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면역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역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양소 어떤 영양소가 있으십니까? 네, 비타민 C, 아세로라 C 잘 오늘 많이 드셨나요? 네, 비타민 C가 면역하면은 또 가장 많이 떠올리시는 그러한 영양소라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비타민 C가 이제 면역에 어떤 유용성을, 기능성을 제공해 주는지 먼저 살펴보면서 오늘 내용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비타민 C 하면,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죠. 그래서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수분 농도가 높은 그런 부위에 비타민 C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기관으로는 눈과 폐와 부신, 부신, 신장 위에 있는 조그만 그 조직이 이제 호르몬 분비 기관 부신인데, 이 부신은 스트레스와도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신의 비타민 C의 농도가 가장 높고,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 비타민 C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스트레스 관리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호흡기계 건강,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비타민 C 면역 증진, 바이러스 퇴치 효과가 입증됐다라는 그런 매스컴의 기사들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의 다양한 논문들을 보면 호흡기계 감염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호흡기계 계통의 그런 감염증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런 여러 가지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라든가 아니면 겨울철 독감, 전부 다 이제 바이러스성 호흡기계 계통의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하시는 것이 상당히 우리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면역 기능 하면 요즘 이제 올해 이제 특수한 상황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이제 면역에 관련된 그런 건강기능식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지금 이제 뭐 우리가 TV나 아니면 뭐 지면이나 이런 곳에서 이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광고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으면 평소에 이제 건강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면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몸을 외부의 환경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면역에는 크게 선천 면역과 이제 후천 면역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은 말 그대로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면역 기능, 후천 면역은 태어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획득되는 그러한 면역을 후천 면역이라고 해서 우리가 선천 면역을 자연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후천 면역을 획득 면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천 면역은 피부도 이제 우리 몸을 그 외부의 침입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역 기관이라 할 수 있고, 점막, 그다음에 점액 조직, 또 우리 면역 물질을 만들어내고 저장하는 임파선, 편도선, 비장, 흉선 등과 같은 면역 조직,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와 더불어서 이제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 면역 기능을 발휘하는 그 보체, 그다음에 NK 세포 등과 같은 그런 여러 가지 면역 세포, 인터페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종합해서 이제 선천 면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천 면역에 의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어떤 우리 몸에 침입하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을 지금 다 막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우리 몸에는 지금 밖에서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피부나 아니면 호흡기를 통해서 계속 음식을 통해서 소화기를 통해서 계속 지금 침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선천 면역 때문에 지금 다 막아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선천 면역이 정말 중요해요. 선천 면역이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 선천 면역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과연 어떤 것들이냐,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천 면역은 이제 항원에 대해서 정보를 기억한다. 예를 들면 이제 감기 바이러스가 제 몸에 침입하면 이제 감기에 걸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가 항원이라고 하고, 이 항원에 대항해서 방어하고 항원을 중화시킨 역할하는 그런 항체를 우리 몸에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 또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항체를 생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건데, 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후천 면역이라고 하고, 후천 면역은 항체 상당히 중요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항체라고 하는 이 후천 면역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선천 면역이 정말 중요하고, 네, 선천 면역이 정말 중요하고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후천 면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어떤 제품이나 약품에 대해서 우리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고 광고를 하는 그러한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사실은 후천 면역에 관련된 거고, 이 선천 면역에 관련된 영양소가 어떤 것들인지를 먼저 잘 이해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후천 면역이라고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항체가 우리 체액에 이제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면서 항원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액 중에 항체가 생성된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에 대비해서 선천 면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면역 세포가 직접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보시는 그림에 Y자 모양의 그런 어떤 물질이 보이죠? 이게 이제 항체의 그런 모형이에요. 항체의 모습인데, 지금 파란색 동그라미로 표현된 부분이 이쪽에 이제 변이 부위, 나머지는 불변 부위라고 해서 이 변이 부위가 바뀌면 항체의 종류도 바뀌고, 이 항체가 맞서는 그 항원에, 그 다양한 그런 항원에 대항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했다고 하면 Y자 모양의 그런 항체가 지금 바이러스와 결합해서 이 바이러스를 파괴시키고 중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몸에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이제 그 면역 반응, 제 첫 번째 면역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발열 반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우리 몸은 열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그 열에 의해서 열에 약한 바이러스를 일단 무력화시키는 것이 1단계고, 두 번째가 염증 반응입니다. 그 염증은 면역 반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염증이 우리 몸에 안 좋다라고 오해하는 것은, 염증이 이제 과도하게 진행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뭐 사이토카인 폭풍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이 염증이 과도하게 진행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염증이 정상적인 상태로 진행되면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진행되거나 아니면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되면 이제 만성 염증 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질병을 촉진시키는 그러한 악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염증 반응 상당히 좋은 반응이지만 장기간 지속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성 염증에 대해서도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염증 반응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면역 반응 중에 하나고,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대식세포, 수지상세포의 식작용, 그러니까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NK세포, 자연살상세포처럼 세포나 바이러스를 파괴하는 물질을 분비하는 그러한 그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인터페론이라고 하는 그러한 물질을 생성해서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또 감염된 그런 세포가 자살하는
에이팝토시스 세포 자살 명령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2단계에서는 이제 백혈구가 이제 감염체가 이동하면 안 되잖아요. 그 감염체 이동을 차단하거나 또 면역세포 가동하고 정보 수집하고 항체를 생성하는 그러한 그 단계가 되겠고, 그다음 이 단계에서 일종의 부종이 생성됩니다. 그 염증이 있는 그 염증이 발생하는 신체 부위는 우리 면역세포와 외부의 항원이 지금 전쟁하고 있는 전쟁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쟁터니까 이제 뭐 화력이 이제 서로 이제 집중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그 부종도 생성될 수 있고, 또 빨갛게 이렇게 그 염증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우리 면역세포가 승리했다 그럼 3단계에서는 이제 그 전투의 잔해 물질, 또 감염체를 제거한 다음에 조직을 재생하는 그러한 단계에 진입을 해서 이제 염증 반응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몸을 지키는 그러한 반응들이 종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면역 체계가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이 염증이 자꾸 발생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단계에서 이제 호흡 폭풍이라는 현상이 생겨요. 이 호흡 폭풍이 뭐냐면, 이 면역 세포가 이제 그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이 면역 세포도 이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산소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면역 세포가 산소를 다 끌어와서 자기가 다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뭐가 생깁니까? 산소를 사용하면, 우리 몸에서 산소를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유해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유해산소가 생기기 때문에 이 면역 반응이 일어났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유해산소가 발생을 하면서 우리 몸을 산화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상당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유해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이 파괴되고 손상을 입는 이러한 그 과정을 우리가 호흡 폭풍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면역 세포들이 전부 다 산소를 다 끌어 썼기 때문에 우리 몸 다른 신체 기관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다른 신체 기관이 그 사용할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거죠. 그럼 다른 신체 기관의 그런 에너지 생성이나 뭐 어떤 필요한 물질을 생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신체 기관의 기능이 저하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은 그 기관이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 몸을 보호하는 반응이지만 자주 혹은 장기간 지속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면역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면역력이 약하면 지금 감기나 코로나19 같은 그런 질환에 많이 이제 쉽게 감염이 될 거고요. 면역이 너무 과잉으로 기능을 한다. 그러면 자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포 및 조직 손상하는 자가 면역 반응, 뭐 류머티즘이나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전신성 혈관염, 베체트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평소에 이제 면역 과민 반응을 한다면 알레르기 반응 혹은 아토피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역은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된다. 정상적인 수준에서 이제 면역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수준에서 일정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면역 기능에서 이 우리 항상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너무 약해도 안 되고 너무 강해도 안 되고. 근데 너무 강하면 자가 면역 질환 발생되는 걸 말씀드렸는데, 자가 면역 질환은 약 80여 가지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되는 그 경로를 보면 면역 과잉일 때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되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면역이 저하됐을 때도 자가 면역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역의 그런 상태를 정상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면역 체계가 이렇게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제 만성 염증의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만성 염증이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다양한 그런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이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자가 면역 질환이 있고, 지금까지 알려진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가 약 80여 가지 정도 되는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이 80여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의 모든 자가 면역 질환은 전부 다 염증이라는 겁니다. 염증. 결국 우리 몸의 염증이 계속 지속되면 그런 자가 면역 질환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신체 기관의 기능 저하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면역을 정상 범위에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정상 범위를 유지하지 않으면 면역 저하나 면역 과잉으로 갔을 때 만성 염증의 상태에 빠질 수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 범위에 있다고 해서 다 정상은 아니겠죠. 면역 저하에 약간 가까이 간 정상도 있을 수 있고, 면역 과잉 쪽으로 치우친 정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중간 부위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면역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특히 저는 선천 면역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후천 면역보다는 선천 면역이 더 중요하다. 기본적인 그런 기능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면역이 나왔으니까 이제 면역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호흡 폭풍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영양소, 대표적인 영양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해주는 그런 기능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메가3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혈중 지방,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되고 혈중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이 되고 두뇌나 눈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염증 얘기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행법상 오메가3의 기능성, 염증에 대한 기능성을 표현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게 잘 모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오메가3의 염증 억제 기능이 워낙 잘 알려져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뭐 조금만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메가3 현대인들에게 염증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행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메가3가 염증에 좋다 이렇게 광고나 홍보를 할 수 없지만 법은 지켜야 되니까 광고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위해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이나 결심하시고 실행에 옮기실 수는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양소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습득하시고 또 공부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 건강에 대한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훨씬 더 많이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아까 이제 리더님께서 단백질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저는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영양소라고 생각해요. 면역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물리적 장벽, 우리 신체의 면역체 일선이라고 하는 피부, 점막, 상피 조직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이고요. 그다음에 면역기관, 임파선, 편도선, 비장, 흉선, 단백질이 부족하면 이런 면역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선천성 면역, 선천 면역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는 거고 면역세포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NK세포, 대식세포, T세포, B세포 전부 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후천 면역에 해당되는 항체,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들죠. 항체,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뮤노글로불린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역 기능에 있어서 단백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이제 면역이라는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 모두 약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밖에 선천 면역에 꼭 필요한 영양소 비타민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비타민 A는 백혈구 형성에 관여하고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면역체 일선이라고 하는 점막이 각질화될 수 있다. 비타민 C는 세포 내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인터페론을 생성하고 항산화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죠. 간단하게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면역과 관련된 그런 기능성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만 소개를 드립니다. 비타민 E는 항산화 작용하기 때문에 면역체계에 도움을 주고 또 세포막이나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비타민 D는 항균, 세균에 저항하는 기능성, 그다음에 항바이러스, 그다음에 겨울철 독감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미네랄 중에서는 철분, 구리, 아연, 셀레늄 등이 면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철분이 결핍되면 면역세포인 대식세포나 호중구, 살균 능력이 감소되고요. 구리와 셀레늄 부족하면 체액성 면역이 항체를 만드는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항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미네랄들이 관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아연은 면역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연을 면역 미네랄 이렇게 부르죠. T림프구, NK세포, 대식세포, 각종 면역 기능에 모두 관여를 하는 것이 아연입니다. 그러니까 선천 면역의 가장 기본은 단백질과 더불어서 비타민과 미네랄. 반드시 중요하다. 유산균 장관 면역 어떻습니까? 우리 면역 물질과 면역 세포는 70% 이상이 면역기관도 마찬가지로 70% 이상이 소화기관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 기능을 100이라고 한다면 우리 소화기관의 면역 기능이 담당하는 그 비율이 70%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유해세균 바이러스 억제하고 또 백혈구 증가, 항염증 사이토카인 분비,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면역 기능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우리 면역력을 높이는 그러한 지름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관 면역하면 유산균이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 그 프로바이오틱스의 기능성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인정받은 기능성. 유해균을 억제할 수 있다. 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 기능에 관여한다는 사실은 웬만한 분은 다 알고 있어요. 표현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면역 기능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알고 계신 분들은 유산균 먼저 섭취를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비타민 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우리가 또 뼈 건강,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네, 칼슘의 축적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영양소로 이제 알려져 있죠. 네, 비타민 D에 관련된 논문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면역 기능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 비타민 D의 다양한 기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놓고 있는데 네, 여기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예, 비타민 D의 기능성을 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외우질 못해가지고 적어왔는데 우리 몸에 대부분의 세포는 비타민 D 리셉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타민 D의 수용체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 D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서 다 이용이 된다. 네, 그래서 비타민 D의 기능을 보면 인슐린 합성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근육에서 단백질 합성 증가시키고 지방 당대사에 관여하고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각종 암, 두뇌 기능, 인지 기능 그리고 네, 지금 보시는 면역 기능, 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된다라는 내용도 중요한 비타민 D의 하나의 기능성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면역 기능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비타민 D의 면역 기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네, 물리적 장벽 강화, 세포 간의 점막 세포 간의 그런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해서 어떤 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세포에 그런 이상이 전달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그런 전달을 해주는 신호를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천 면역 강화, 상피세포나 대식세포, 호중구 등에서 이제 항균 물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대식세포를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균체 내 독소를 중화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되는 거고요. 후천 면역에도 또 관여를 합니다. T세포 활성화,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고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 반응, 사이토카인 폭풍 많이 들어보셨죠? 사이토카인에 의한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그 미네랄 중에서 아연, 다음 지금 보신 논문에서 찾은 내용인데 골수 흉선에 우리 면역기관에 중요하고 NK세포, 대식세포, 다양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 또 다른 논문을 보면 지금 선천면역, 후천면역에 다 관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이제 잡아먹는 식균작용을 활성화시키고 또 다양한 T세포, B세포의 성숙을 자극하고 그런 여러 가지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연이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영양소들이 우리 선천 면역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영양소들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충분하게 섭취하시면 선천 면역을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선천 면역이 건강하면 우리가 바이러스가 침입하고 세균이 침입하면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서 후천 면역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건데 선천 면역이 튼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면역, 선천 면역을 보강하는 후천 면역이 가동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선천 면역을 강화시키기 위한 지금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영양소를 충분하게 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리더님께서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을 해주시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 질문만 계속 이제 모아놓고 거기에 대한 질문을 답변을 이제 계속 준비는 해놓고 있는데 오늘 이 좋은 기회라서 제가 리더님께서 많이 질문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리더님들께 한번 나중에 좀 이따가 이제 질문을 드려볼 거예요. 네. 어떤 질문 많이 하시냐면 단백질에 관한 질문이 상당히 많으세요. 프로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고기를 많이 먹는데 고기를 많이 먹으면 단백질을 많이 지금 섭취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프로틴을 추가로 더 섭취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고요. 또 신장이 좋지 않거나 통풍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게 맞는지요? 아메이 단백질은 먹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드릴게요. 신장이 좋지 않거나 간이 좋지 않거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단백질을 제한합니다. 정상적인 단백질 섭취량에서 한 30%, 40% 정도를 줄입니다. 왜냐하면 신장, 간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단백질의 섭취가 신장이나 간에 부담을 주긴 하지만 신장이나 간의 그런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서 간과 신장의 기능이 안 좋아지고 통풍이 발생하나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신장이나 간이 안 좋아졌을 때 단백질을 제한하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그 단백질을 제한하는데 신장이나 간이나 통풍이 있을 때 이런 질환이 있을 때 단백질 제한 어떤 단백질을 제한합니까? 콩단백질을 제한합니까? 생선 단백질을 제한합니까? 아닙니다. 육류를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백질을 제한한다는 것은 육류를 줄이라는 의미죠. 육류를 통해서 우리 들어오는 그러한 단백질을 줄이고 이 단백질을 좋은 단백질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나라 국민들의 단백질 섭취는 권장량의 100%가 초과하므로 추가로 단백질 보충제 섭취가 불필요하다라고 매스컴에서 가끔 기사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나는 고기를 많이 먹고 계란도 많이 먹는데 단백질 보충제 섭취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자, 문제가 뭘까?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다른 자료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1980년대하고 지금 202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의 고기 섭취량을 지금 갖고 와봤습니다. 1980년대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고기 섭취량이 11kg이었어. 1년에. 11kg. 그런데 지금 2014년 통계를 보니까 42.7kg, 2019년 통계를 보면 48.5kg, 5배가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5배. 단백질의 섭취가, 고기의 섭취가 5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내가 고기를 평소에 충분히 섭취하고 있으니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고 있어. 그럼 예전에 1980년대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고기의 섭취량이 5배가 늘어났으니까 내가 지금 예전보다 5배의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못하시겠죠? 단백질을 5배를 섭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왜 그럴까요? 지금 제가 단백질을 100% 이상 섭취하고 있는데 제 몸에서 단백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근육량이 나이가 들면 계속 빠져나가게 돼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했는데 근육량은 빠져나가고 있다. 내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총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고기에 들어있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이용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단백질 대사가 비정상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 단백질은요. 단백질이 섭취하면 우리 몸에 그대로 저장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단백질을 우리 몸에 섭취한다고 해서 그대로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대로 저장되는 영양소는 하나가 있죠. 지방입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저장이 됩니다. 단백질은 저장이 되지 않아요. 저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백질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서 사용이 안 되면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 밖으로 빠져나갈 때 어디에 부담이 돼요? 간과 신장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하는 그 고기에 들어있는 그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몸에 들어온 그 단백질을 우리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 몸에서 단백질 들어와도 단백질이 더 이상 추가로 필요 없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 추가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단백질의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백질의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단백질이 왜 중요합니까?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대사산물과 또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성분이 단백질인데 우리 단백질이 그냥 그대로 빠져나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몸에서 들어온 단백질을 빨리 사용하게끔 해야 됩니다. 빨리 사용해야지 빨리 사용해서 단백질을 바로바로 사용이 돼서 없애야지 새롭게 들어온 단백질이 이제 단백질이 없네?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몸의 재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빨리 신속하게 사용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몸의 단백질 대사가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단백질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가 됐는데 단백질을 그럼 빨리 사용해서 이 대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빨리 이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방법 뭐냐 하면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이 바로바로 이용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단백질을 저장시키는 겁니다. 지방은 저절로 저장되지만 단백질은 저절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 그럼 단백질을 어떻게 저장시켜야 됩니까?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우리 몸 전체를 다 구성하지만 특히 어디에 많이 단백질이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근육입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키워서 우리 몸에 들어온 단백질을 빨리 사용을 해야지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가 정상화되고 그 다음에 들어온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백질의 역할 중에서. 그렇지만 근육을 만들어서 빨리빨리 사용을 해야지 더 중요한 단백질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 더 중요한 단백질의 기능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근육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빨리빨리 신속하게 단백질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네. 근육 생성의 원리는 근육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이 이제 불어나죠. 근육 생성 원리는 초과 회복이에요. 초과 회복. 근육이 끊어졌어요. 근육이 다시 붙으면서 더 근육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전보다 더 많은 근육량이 형성이 된다라고 해서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초과 회복이 되려면 근육량이 지금 근육을 구성하고 있던 그 근육량이 10이었는데 초과 회복을 통해서 12가 되려면 2가 더 필요하죠. 2. 이만큼 단백질이 제공이 되어야만 초과 회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고 초과 회복 없이 단백질을 보충하지 않고 근육 운동만 하면 근육이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육량이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을 하시면서 단백질을 빨리 소비하시면서 단백질을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다이어트의 목적, 다이어트 하시는 목적도 근육량 증가죠. 체중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근육량이 늘어나면 근육은 지방보다 부피가 작기 때문에 근육량이 늘어나면 체형이 날씬해집니다. 그렇지만 몸무게는 무겁기 때문에 근육이 무겁기 때문에 몸무게는 줄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몸무게에 신경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근육량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육량에. 또 하나, 우리가 다이어트 한 다음에 요요 현상이 생기죠. 우리 몸이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자연적으로 많이 소비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살이 안 찌는 체질. 네, 기초 대사량을 높여야 돼요. 기초 대사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근육량을 길러야 된다. 근육량을. 왜? 근육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이 되니까 근육량만 키워놓으면 에너지 소비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물만 먹어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그런 체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단백질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에서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소비하는 열량이 있는데 그 소비하는 열량이 지방이나 탄수화물보다 3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단백질 음식을 섭취하면 에너지 소비가 그만큼 증가하게 되고 근육 운동을 병행하면 근육에서 소비하는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단백질을 빨리 사용하는데 꼭 중요한 이 부분이 근육 운동인데 근육을 키우는 건데 근육을 키우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유용성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근육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골격근. 우리가 이제 팔 운동을 하면 팔에 근육이 붙겠죠. 다리 운동을 하면 달리기를 하면 다리에 근육이 붙을 거고요. 이렇게 근육,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을 우리가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활근. 평활근은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 아니라 내부 장기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내부 장기에 붙어 있는 근육. 심장이나 또 심장에는 심근이 있죠. 심장이 잘 정상적으로 운동하기 위해서는 심근이 튼튼해야 되겠죠. 우리 소화기관에 근육이 많아요. 소화기관, 호흡기관에. 왜냐하면 소화기관, 호흡기관은 물질을 이동하는 그런 통로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여야만 그 안에 공기라든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그 내용물이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이 평활근이에요. 그럼 우리가 근육 운동하면 평활근도 강화가 될 수 있는데 평활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은 근육 운동을 하면 평활근도 강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신체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유산소 운동이 평활근을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이라고 봅니다. 네, 유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내가 유산소 운동을 해서 지금 오늘 하루에 지금 2시간 동안 달리기를 해서 100kcal 열량을 소비하겠다. 100kcal 열량을 소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장기간 지속하게 되면 평활근과 심근이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유산소 운동도. 당연히 근육 운동은 네, 골격근을 강화시키는 운동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시고 두 가지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강조드리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네,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단백질이라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단백질이 이제 보충되지 않으면, 네, 단백질과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네, 근육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중년 이후 단백질 섭취 부족일 경우에 근육 감소가 지속이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백질 부족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초과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육이 더 빠진다. 그러니까 근육 운동만 하면 안 되고 단백질을 같이 보충해 줘야 된다. 단백질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허리둘레 감소하고 BMI 수치 감소한다. 네. 다시 한번 아까 질문하셨던 내용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고기를 많이 섭취해서 단백질이 충분하게 보충이 되고 있는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해야 되느냐? 섭취하셔야죠. 왜? 나쁜 단백질 섭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일단 단백질이 빨리빨리 소비되고 우리 몸에 사용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쁜 단백질 말고 나쁜 단백질을 좋은 단백질로 바꿔주라는 얘기입니다. 육류의 섭취를 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네, 좋은 단백질을 보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좋은 단백질이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근육 운동을 통해서 단백질이 소비가 되면 그 새로 들어온 단백질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아미노산 풀이라는 겁니다. 아미노산 풀. 아미노산 풀이 형성되어 있어야만 네,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해서 아미노산 형태로 흡수가 되면 우리 체내에 아미노산 풀로 해서 아미노산을 저장을 해놓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간에. 이걸 제대로 형성해 놔야지 그때그때 단백질이 필요할 때 아미노산을 끌어다가 아미노산을 조합해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 풀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아미노산 풀이 이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섭취한
그 단백질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이 아미노산 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근육을 지금 분해하고 있단 말이죠. 근육을 분해해서 이 아미노산 풀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한 단백질을 아미노산 풀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는 좋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 그리고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시켜야 된다. 그럼 근육을 형성하는 것 이외에 우리 몸의 전체적인 구조를 만드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한 단백질의 기능, 제일 중요한 단백질의 기능이 뭐냐? 유전자 발현입니다. 유전자 발현. 유전자 발현.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형질이나 특성을 우리 후대에게만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것을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DNA 속에 다양한 유전자 정보가 보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동안 여기서 유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암호화된 그런 내용들을 새로운 그런 기능성 성분으로 생성을 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기전이 바로 유전자 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식물 영양소가 항산화 효소를 생성하는 유전자 발현을 촉진한다. 이거 식물 영양소가 항산화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 식물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비타민 D가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칼슘 결합 단백질을 생성한다. 유전자 발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DNA에 저장되어 있는 그 유전자를 이용해서 인슐린이 간에서 지방 합성 효소들의 전사를 유도한다. 유전자 전사를 유도한다는 거고 철분 부족 시 DMT1 단백질 합성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소장에서 철 흡수를 증가시킨다. 발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해야 되고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켜야만 우리가 암을 예방할 수 있다. 유전자 발현이거든 다. 세포의 분화, 성장, 활성 등과 같은 세포 반응, 세포 간의 신호 전달, 세포 내 외부의 신호 전달, 인체의 항상성 유지, 조직의 기능 조절, 영양소의 흡수, 운반, 합성, 기능 조절 등을 하는 것이 바로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산물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 발현으로부터 맨 위쪽에 보세요. 이런 유전자 발현으로부터 유전자로부터 기능을 지닌 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다. 이 기능을 지닌 산물이 뭐냐면 이 기능을 지닌 산물이 바로 효소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우리 몸의 모든 활동을 관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 전달 물질, 영양소의 흡수, 운반, 합성, 기능 조절 물질, 이러한 기능을 지닌 모든 그런 물질들이 효소와 단백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질들이 잘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왜? 단백질 대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우리 체내의 세포의 그 활동이라든가 인체의 항상성 유지, 영양소의 이용 이런 것도 다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현대인들에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왜 단백질이 중요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단백질 보충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보충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지금 내 몸에 들어오는 나쁜 단백질을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그런 행동을 취하고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쁜 단백질을 좋은 단백질로 대체하시라는 겁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또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PC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 광고 많이 하는데 섭취하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콜라겐은요, 우리가 콜라겐을 섭취하면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죠. 콜라겐을 구성하는 그 특정 아미노산이 이제 결합해서 콜라겐을 구성하게 되는데 콜라겐을 많이 섭취하면 그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조성이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흡수가 된 다음에도 콜라겐으로 합성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조금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콜라겐이 그대로 우리가 흡수가 돼서 바로 우리 몸에 콜라겐으로 합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소비되기 위해선 지금 또 그림이 나오는데요. 아미노산 단위로 분해가 돼야 됩니다.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수많은 그런 아미노산이 하나, 두 개, 세 개까지 흡수가 됩니다. 3개까지. 그 이상 붙어 있으면 흡수가 안 돼요. 콜라겐으로 흡수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PC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을 섭취하면 우리 몸에 콜라겐이 많아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미노산 풀을 정상화시켜야만, 그리고 이 아미노산 풀에 저장되어 있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잘 반응을 해서 잘 합성이 돼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양소가 뭐예요? 그 영양소가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된다. 콜라겐을 섭취하면 콜라겐이 안 되니까 콜라겐 합성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섭취하셔야죠. 그 영양소가 비타민 C라는 거예요. 비타민 C, 비오틴. 그래서 SHN 서플리먼트에 비타민 C, 비오틴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이너 뷰티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지 콜라겐을 많이 섭취한다?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뒤에 내용이 많은데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하는 그 영양소를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지만 네. 그 아메이 건강기능식품 섭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영양소가 그 섭취 요구량이 다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권장 섭취량은요. 권장 섭취량 일일 권장량이 있어요. 일일 권장량은 뭐냐면 어떤 집단 일일 권장량이 이거 이만큼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섭취하면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양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일일 권장량을 그 설정하는 기준은 어떻게 설정하냐면 인구 집단에서 95%의 그 사람에게 결핍증이 발생되지 않는 양을 일일 권장량으로 설정을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일 권장량을 섭취하시면요. 95%는 결핍증이 생기지 않는데 5% 정도의 비율로 결핍증이 생길 수 있는 양이 바로 일일 권장량이라는 거예요. 네. 그 일일 권장량은 사실은 우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양은 아닙니다. 최적 섭취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섭취량, 이걸 최적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도 TDI는 치료 섭취량, ULS는 상한 섭취량. 상한 섭취량은 이 정도까지 섭취를 그 이상을 하면 이 정도까지 섭취를 해도 어떤 과잉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고 TDI는 어떤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양이에요. TDI는 이 상한 섭취량보다 훨씬 높아요. 네, 그러니까 훨씬 높은 양을 치료를 위해서 영양소를 사용할 수도 있다. 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최적 섭취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최적 섭취량은 네,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그런 연구기관, 그 다음에 학자들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다릅니다. 이 최적 섭취량은 개별 연구나 어떤 기관의 발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최적 섭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타민 B1 이렇게 지금 비교해 보세요. RDA가 일일 권장량이고 ODI가 최적 섭취량입니다. 비타민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과잉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를 더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제 지용성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과잉 섭취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두세 배, 네다섯 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섭취를 해 주어야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적 섭취량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저분은 몸무게가 70kg니까 일일 권장량을 드시고 계신데 저는 몸무게 50kg이니까 일일 권장량보다 좀 적게 먹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최적 섭취량은 훨씬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체중이나 어떤 체격에 상관없이 일일 권장량 이상을 더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상을. 그러니까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소를 너무 많이 과잉 섭취하는 것이 아닐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그 건강기능식품을 한 3-4가지 종류를 먹고 있다가 한 10가지 종류를 섭취하면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을 섭취하실 것을 저는 권장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리더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거꾸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거꾸로 우리 리더님들께 어떤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비타민 D는 왜 중요할까요? 또 오메가3를 섭취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프로바이오틱스를 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WX를 왜 섭취해야 될까요? 저는 WX를 우리 리더님들이 물론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는데 제가 2017년에 2010년까지 근무를 했는데요. 그 강의를 하다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우리 리더님들 중에서 WX가 정말 뉴트라이트의 대표적인 제품인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시지만 또 WX를 안 드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 안 드실까 정말 좀 깜짝 놀랐어요. 왜 안 드실까? 그리고 몇 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WX는 왜 안 드세요? 그랬더니 저는 뭐 비타민 미네랄은 충분한 것 같아서 비타민 A는 뭐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 C는 항산화 영양소, 콜라겐 뭐 괜찮은 것 같고 비타민 D 뼈 건강, 뼈도 튼튼한 것 같고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빈혈도 없고 뭐 뼈도 튼튼하고 그러니까 여기 뭐 비타민 미네랄 중요한 건 알지만 뭐 그렇게 각각의 비타민 미네랄들이 하는 기능성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 같지 않아서 차라리 다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뭔가 크게 잘못 알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 볼게요. 비타민 D의 기능
비타민 D는 뼈 건강에만 필요할까요? 앞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대사증후군, 비만, 당뇨, 체중 조절, 면역 기능 관련, 수면질 개선, 심혈관계 건강, 위장관계 건강, 피부 건강,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는. 다만 지금 현행 법상 비타민 D의 기능성의 표현에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의 기능성을 알고 계신 분들은 비타민 D를 꼭 섭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비타민 D를 드시는 겁니다. 비타민 D에 대한 관련 연구, 지금 비타민 중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 비타민 B보다 많습니다. 비타민 D가 얼마나 주목을 받는 영양소인지, 왜 중요한지 저는 비타민 D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드시게 되지만 비타민 D가 이렇게 많은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비타민 D를 안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섭취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만과 당뇨, 비만의 경우에 비타민 D가 농도가 낮아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이어트도 안 돼요. 비타민 D가 낮으면 당뇨병 발병 위험이 상승합니다. 비타민 D를 보충하면 당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비타민 D의 섭취 권장량, 우리나라에서 10마이크로그램, 성인 섭취 권장량이 400IU 10마이크로그램이에요. 최적 섭취량 2000IU, 권장량의 5배예요. 임상적 섭취 필요량, 임상적으로 어떤 우리 건강에 개선이 되거나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필요한 섭취량은 3000에서 4000IU. 안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안전한 섭취량, 이 정도까지 섭취해도 독성이 발생하지 않는다. 10,000IU. 권장량이 25배가 넘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 2015년 통계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수치는요. 상한 섭취량, 이 정도까지 섭취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영아, 1세 미만의 영아의 상한 섭취량 25마이크로그램이에요. 성인의 권장량이 2.5배예요.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유아 35마이크로그램, 소아 60마이크로그램, 청소년 및 성인 100마이크로그램, 4000IU까지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임신하실 때나 임신 시기에는 많은 양을 섭취하시는 건 주의하셔야 되겠지만 안전하고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하게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리는 겁니다. DHA 어떻습니까? DHA, EPA, DHA, 혈행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혈중 지방, 그 다음에 두뇌 건강, 지금 보시는 두뇌 건강에 도움이 되죠. 우리 자녀분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DHA인데 왜냐하면 두뇌 건강 같은 경우에는 신경형 그 발달 곡선을 따르기 때문에 보통 6, 7세 이하까지 두뇌 그 기능이 완성이 되거든요. 눈, DHA가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다 알려져 있고 성인들의 경우에도 이제 요즘 성인들 같은 경우에 노안이 빨리 온다라고 하는데 눈 건강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영양소가 바로 DHA라는 겁니다. 그 밖에 또 뭐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염증, 현대인들의 염증, 만성 염증. 오메가3 지방산이 리졸빈, 프로텍틴, 마레신 등과 같은 그런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현대인들에게 만성화되어 있는 이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질환의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오메가3를 충분하게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혈액 흐름에 문제가 있거나 혈중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높기 때문에 오메가3를 드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인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내 몸에 지금 존재하는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오메가3를 섭취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MSM, 조인트 가드에 있어요. MSM, 메틸설포닌 메테인. 조인트 가드에 왜 있습니까? 물론 MSM이 연골의 구성 성분이 되기도 하지만 MSM의 주요 기능은 염증을 억제한다는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에 MSM을 보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골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대인들의 염증, 또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비타민 B군, 비타민 D, 마그네슘, 아연, 셀레늄, 식물 영양소, 식물성 단백질. 이러한 영양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거 제가 이제 논문에서 찾은 건데요. 이게 바로 이 논문에 그 소개된 내용인데 오메가3가 우리 체내에서 염증을 억제한다라는 그런 기전을 보여주는 그러한 논문의 한 부분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논문은 수도 없이 많아요. 오메가3가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오메가3를 어떤 분이 섭취하셔야 됩니까? 저부터 섭취해야 되는 거죠. 네. 유산균의 기능성? 유산균은 왜 섭취해야 됩니까? 네, 유해균을 억제하기 위해서, 배변 활동 원활하게 위해, 소화기관 건강을 위해서, 면역 기능을 위해서. 네. 마이크로바이옴 들어보셨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서식하는 세균의 종류나 수가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이 내용은요, 우리 소화기관의 그런 기능과 두뇌의 기능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두뇌가 튼튼해질 수 있다. 소화기관이 튼튼해야 인지 기능을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다. 스트레스? 네. 장내 미생물이 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조절 효과가 있다는 거고, 우울, 불안 등의 감정장애 프로바이오틱스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에게 우울, 불안, 감정장애 상당히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회적으로 위험한 수준까지 왔다라고도 판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하면 네, 이 스트레스, 걱정, 불안 등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바이오틱스는 뭐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한 균을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고, 프리바이오틱스는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어떤 증식을 도와주는 네,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프리바이오틱스. 최근에는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리 몸에 서식하면서 만들어내는 대사 산물들이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들이 우리 몸에 다양한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뭐 이러한 물질들이 네,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종류들이고, 네, 어떤 기능성 가지고 있냐면 뭐 다음과 같은 기능성 가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포스트바이오틱스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다 라는 거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가 하나의 어떤 세트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억력의 영양 관리, 네, 기억력,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고, 프로바이오틱스와 심혈관계 건강, 네, 심혈관계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자, 우리 프로바이오틱스는 그럼 우리가 소화기관의 건강만을 위해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수록, 그리고 각각의 어떤 영양소들의 어떤 기능성, 다양한 기능성들을 많이 이해하실수록 내 건강을 더욱더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더블 X를 왜 드셔야 됩니까? 더블 X? 네. 남았네요. 신장 건강에도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토피에도 도움이 된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 해독 경로. 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기능이잖아요. 우리 몸에 독성물질이 남아 있으면 심각한 그런 건강상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에서 독성물질을 해독하는 겁니다. 독성물질이 들어옵니다. 체내 대사산물, 화학물질, 뭐 약물, 오염물질, 미생물 이렇게 들어오는데, 간에서 해독 작용은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네, 지용성 물질, 독성물질이 대부분 지용성인데 수용성으로 바꾸어줍니다. 수용성으로 바꾸어져서 배출을 용이하게끔 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리보플라빈, 나이아신, 피리독신, 비타민 B군이죠. 네, 간 해독 경로에 비타민 B군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해독 경로 1단계에서 다양한 유해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가 필요하다. 2단계. 역시 항산화 영양소가 중요하다. 3단계에서는 배설을 원활하게 해주는 물질과 결합하는 포합 단계라고 합니다. 2단계 포합 단계로 하는데, 이 배출에 독성 물질들이 해독이 되면서 배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물질들과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결합에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있냐면 글리신, 베타카로틴, 글루타민 등과 같은 아르기닌, 시스테인, 아미노산이 필요하다. 아미노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물질들이, 배출 물질들이 다 이렇게 담즙이나 혈관, 신장을 통해서 대변, 소변으로 배출이 되게 되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간 해독 경로만 보더라도 필요한 영양소가 어떤 영양소가 있습니까? 비타민 B군 필요하고 항산화 영양소, 실리마린을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아미노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간 해독 경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와 비타민 E와 다양한 미네랄이 이용이 됩니다. 이 한 단계만 보더라도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을 왜 섭취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서 제가 면역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 가장 기본은 비타민과 미네랄이다. 내가 지금 당장 비타민 C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비타민 B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비타민 D가 필요 없을 것 같아? 미네랄, 칼슘, 마그네슘, 아연, 철분이 지금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체내의 유전자 발현, 우리 몸에 필요한 모든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과정에 다 촉매로서 관여하는 중간에 필요한 물질로 관여하는 그러한 영양 성분이 바로 비타민, 미네랄.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정말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고 어떤 비타민 하나하나의 그런 개별 기능성 때문에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가 비타민, 미네랄이다라는 점 이해하시고 WX는 꼭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비타민, 미네랄 중요한데 비타민, 미네랄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잖아요. WX를 통해서 정말 좋은 건강기능식품, 정말 좋은 건강기능식품은 어떤 건강기능식품일까요? 뉴트리라이트는 왜 최고의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얘기하는지, 뉴트리라이트 건강기능식품과 다른 제품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다 됐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